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딱 보합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 잡기가 참 힘든 오늘장이네요.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지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두 분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시장이 기운이 없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재미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럴 때 조금 더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두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모범생 JYP 엔터테인먼트 역대급 실적에 급등을 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주가가 정말 모처럼 그냥 우상향이 아닌 급등을 보여줬는데 JYP 엔터가 안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걸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가 반응을 보였다는 건 우리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언가 색다른 실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 무엇입니까? 잘하니까요. 잘하죠. 네. 정말 모범생이에요. 엔터계 모범생. 투둥이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JYP 이번 실적 나오는데 한 250억, 한 300억 정도까지 잘 나오면 나오겠다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알게 모르게 K-팝의 저변이 많이 확대돼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와이스가 180만 장. 네. 뭐 이제 100만 장은 기본입니다. 엔믹스가 90만 장. 앵커님도 한번 데뷔 죄송합니다. 네. 앨범 판매에 이렇게 호조가 나오면서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더 가세가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찌의 일본 아레나 투어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계산을 좀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을 의외로 이쪽에 대한 반영되는 게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들이고 MD라고 그러죠. 이게 굿즈입니다. 이쪽이 이번에 일본의 공연 사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MD 살려 그 굿즈 살려고 일본 친구들이 1.5km를 서 있었습니다. 네. 2시간 반 걸려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 거 다 동나겠죠. 그렇죠. 여기서 팔린 금액이 150억. 그러니까 270%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가서 뭔가를 흔들고 열광해야 되는데 그걸 야광봉부터 네, 단가가 이게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막 5만 원, 한 5천 원짜리가 5만 원에 팔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아빠는 힘들어도 거기서의 엔터사들은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됐다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와이스가 걸그룹에서 또 한 획을 그었고 과연 트와이스의 후배들은 누가 나올까 했는데 있지와 엔믹스가 요즘은 또 실력파 아이돌, 4세대 아이돌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엔믹스는 또 1등도 했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너무나 잘한 모범생인데 앞으로 기대감은 더 크다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하나증권은 13만 원으로 올렸던데 시총 6조까지도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박진영 프로듀서가 뭐 미국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계속 뭐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기획 업무 중심으로 이제 회사가 재편이 되다 보니까 모범생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속 기획 있는 그런 이제 그룹 자체들도 비교적 실적을 좀 좋은 그런 이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트와이스가 제일 매출 비중 크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 뭐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나 뭐 조금 전에 얘기한 이츠나 뭐 니쥬 그다음에 뭐 엠믹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포진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엔터사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분포도가 좀 널리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YP 엔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거는 이제 K-팝을 국내 그런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K-팝 그룹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나온 거 지금 A2K라고 이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아메리칸 투 뭐 K-팝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E2K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멤버로 돼 있고 L2K 같은 경우는 뭐 라틴 계열로 이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중에 이제 A2K가 이제 미국에서 올해 내에 이제 론칭이 될 계획인데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음반 그다음에 음악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JYP의 이제 프로듀싱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 관련된 그런 이제 수준도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전반적으로 회사 측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그러니까 단순히 K-팝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뭐 음반은, 그러니까 글로벌 음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전부 다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글로벌하게 K-팝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글로벌리하게 떨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보여준다면 이 특히나 A2K가 성공한다면은 뭐 시총 5, 6조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오늘장 급등을 해서 지금 JYP의 시총이 4조거든요. 그리고 20% 가깝게 여전히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JYP 엔터를 매도한다면 아쉽겠죠? 샀어야 매도를 하죠. 아니 뭐 들고 있다면 들고 있으면 뭐하러 굳이 매도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그럼 살 수도 있어요? 저 주식 매매가 한 방향이신 죄송합니다. 분인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네. 그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밸류가 얼마인지. 지금 오늘 한 450억 정도 잡고 곱하기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한 1,500억 이상은 나오겠죠. 한 뭐 하반기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정도로 기준을 삼게 되면 지금 시총 4조가 PR로 계산하게 되면 26배, 25배쯤 됩니다. 이 정도 밸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배, 26배 정도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사요? 사야죠. 네. 근데 여기서 네. 하나 또 중요한 상황은 저희가 이제 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모두 다 목표가를 상향시키기 시작한다. 그렇게 썩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밸류가 좀 같이 상향을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현지화 그룹에 대한 변화가 히트를 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같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활동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땡길 수 있겠다. 그러면 밸류가 업이 되겠죠. 네. 한 30배까지 준다. 그러면 한 5조대 가도 되겠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지금보다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하반기 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음반이라든가 거기다 나올 수 있는 또 트와이스 추가 공연 한 31회까지 합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잘 나왔었을 때 오히려 밸류가 싸니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걸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비중 살짝 줄이셨다가 잠깐 다른 변화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변화할 소지가 높다라고 봤었을 때는 SM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SM이. 네, 지금 왜냐하면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멀티 레이블화돼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나왔던 어떤 뭐 라이크 기획에 나갈 비용들 없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실적 보니까 만약에 그 로펌에 대한 비용 김앤장이 그렇게 비쌌군요. 그러니까요. 네. 한 50억이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만약에 안 나갔다고 하게 되면 의외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었는데 이게 2분기부터는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들어오는 NCT 쪽 또 쭉 라인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NCT 도쿄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NCT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SM에 나오는 남자 아이돌이 신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SM은 남자 쪽에서 성과를 강하죠, 또. 잘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혹시나 SM 쪽이 좀 더 기대감이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는 지금 엔터 쪽에서는 디어유가 상대적으로 싸 보입니다. 아니 임순재 대표님도 지금 SM과 디어유를 네.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의 대표님의 오늘 의견이 아주 관심주까지 일치됐거든요. 디어유는 어떤 쪽에서 모멘텀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디어유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어서 이제 팬과 그다음에 이제 버블이었나요? 아티스트가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은 버블인데 그러니까 팬하고 이제 1대1 이제 프라이빗한 메시지 소통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요. 여기 뭐 사용하려면 계속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팬덤이 이제 더 강한 이제 그런 그룹들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디어유의 실적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대 주주는 SM, 2대 주주가 JYP,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SM이 또 이제 카카오 엔터를 또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또 카카오 엔터도 디어유에 이제 방을 이제 차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디어유에 관련된 그런 이제 소속 아티스트가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디어유에 대한 실적도 뭐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디어유 관련돼서 안드로이드 앱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일본에도 버블 재팬이 이제 론칭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디어유의 이런 이제 팬덤 문화를 이제 흡수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서 네.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OU. 아니, 이 DOU에서 버블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와 연락을 하는데 가격이 4,5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커피 한 잔을 안 네. 마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티스트와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이렇게 네, 소통할 일단 수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을 것 문제는 같아요.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네. 단발성으로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럼 또 단발성으로 안 쓰려면 끝내려면 또 쓰려면 또 돈을 내셔야 되고 하니까. 내면 되죠.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매출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작진 중에서도 엄청난 그 네. 팬심을 갖고 계신 네, 분이 그쵸. 계시는데 네. 이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DOU 눈여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엔터즈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마이크론 바닥론의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올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습니다. 한 6%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도 짱짱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단한 것 같고요. 맞아요. 게다가 업황이 메모리와 반도체 업황 돌아섰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회사 이렇게 글로벌 IB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 이슈인데 참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또 얘기가 나오면서 갖고 있는 뭐 40몇 프로, 37% 합병시켜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낸드 플래시 쪽의 업황들을 좀 바꿀 수 있겠다 쪽의 변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바닥론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 키옥시아의 또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랬는데 이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파일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악재로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뭐 합병이 돼봐야 최종적으로 합병이 되는 건 줄 알긴 하겠지만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2021년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합병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키옥시아의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펀드를 통해서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SK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회사가 합병을 만약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33.2%로 삼성전자 31.4%를 추월하게 되면서 뭐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업체로 이제 등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럼 과연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낸드 플래시 관련된 기술도 뭐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키옥시아와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자금이 이제 계속 쫓아가기 위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서 이제 시장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회사 전부 다 뭐 낸드 플래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을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또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뭐 진짜 맘 먹고 진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다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합병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대 이제 초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시장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이제 뭐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아쉬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병될 때 SK 하이닉스가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라면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좀 핫한 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고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그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증가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바닥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워낙 기사들도 뭐 반도체 재고 역대 최고다라는 좀 무서워 보이는 기사가 쏟아지고 반면에 그런데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쪽에 부정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인 쪽으로. 그럼 둘 다 네. 들어봐야겠네요. 임순재 대표님 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디램 재고가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지금 32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7조가 넘는 그런 이제 그 재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지금 10조가 넘는. 그러니까 각 모든 회사가 지금 재고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신형 이제 CPU나 그다음에 AI 때문에 최첨단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쌓여져 있는 DDR4 디램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러다 보면 DDR4램의 재고 소진이 그러니까 속도가 향후의 실적을 좌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된다. 특히 뭐 데이터 센터들의 이제 투자가 지금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이 바닥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나는 힘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바닥론을 탈피할 수 있는 반도체 내의 주요 큰 호재는 그 AI 반도체도 있잖아요. 이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네. 안 좋을 때 사는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뉴스를 보건 뭐를 보건 간에 지금 시점에서 안 좋은 얘기만 가득한 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때 되게 언제 되게 자세하게 뉴스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거 다 이어졌을 때 대응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 그때 업황 안 좋다고 했을 때가 살 때였었네라고 올 시점이 들어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 턴할지 모르겠지만 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기는 G2에 그러니까 즉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턴하기 시작하면서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못 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 최근에 그 AI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 많이 올랐는데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메모리 쪽이다. 그리고 메모리를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주를 지금 구간 담아야 된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은 거기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십니까? 일단 뭐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좀 낮습니다. 아직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잘 팔린다고 기업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D램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DDR4 D램의 과연 소진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관련된 뭐 제품군들에 대한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D램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전방 산업인 IT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악재가 조금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무언가 들어올 때 거의 다 전기전자, 반도체 쪽을 사고 있거든요. 네. SK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에 대해서 좀 신호탄으로 봐도 괜찮을지 보유자들을 위한 전략 세워주세요. 그건 모릅니다. 네, 제가 아는 거는 업황이 당당하게. 좋아요. 네. 예, 업황이 바닥이란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네네. 업황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자금과 아니면은 기다릴 수 있는 용기 이걸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보통 보면 SK하이닉스 매매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이 내일 더 빠질 것 같은 자리에 사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난번 3월달 이후부터는 한 61선 안쪽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탈했다가도 바로 복귀하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수렴 비슷하게 돼가는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시장은 언제 어떻게 재고와 함께 또 재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저것 다 따져보게 되면 저 많은 재고 언제 빠져라고 하는데 재고는 항상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재고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먼저 반영하는 선행 지표 쪽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이거는 어떤 경기와 관련된 개선 지표들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오늘 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실적 믿어보자 했죠. 12년 만에 호실적을 기록한 대한전선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해 볼까요?
네, 뭐 대한전선 1분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될 만큼 네. 뭐 진짜 12년 만에 분기 최대 매출인 7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7,039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50% 증가한 17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원가 부담률이 좀 낮아졌다라는 게 영업이익 개선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도에 이제 해외 매출 수주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해외 영업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 대한전선이 최근에 이제 1대씩 이제 액면 병합을 하면서 주가가 한 3주 가까이 좀 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어저께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한전에서 물론 이제 적자가 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이제 전력망에 대한 이제 투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했었던 게 이제 다시 좀 전력망 투자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그런데 왜 대한전선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현 구간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시가보다 그리고 장중 고점 대비 좀 많이 음봉 전환했다라는 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대한전선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전부터 김민수 대표님이 송전, 변전 이런 것 눈여겨봐야 된다라면서 전기전선주를 실적 기대주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 업황에 대한 뷰는 여전히 같은지까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같은 상황에서 일단 대한전선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거죠. 아무리 영업이익이 50%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따져보게 되면 시총이 2조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아주 낮은 쪽이죠. 이런 쪽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밸류를 적당하게 주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지금 오늘 또 뭐 실적도 부진은 아닌데 부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LS 같은 경우도 주가가 흔들림들이 또 출렁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쪽이나 또 이제 전력 전선 이쪽은 여전히 지금 이제 뭐 태양광 풍력 계속 또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상 풍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더 떨어진 상황에서 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중간에 케이블 다 뭐가 연결합니까? 전선이 하겠죠. 그와 함께 발달할 수 있는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선 쪽은 더 수혜를 받을 틈이 높을 텐데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은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